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엑스터시 투약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서 이제 마약 투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그 클럽이나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게 엑스터시나 케타민 이런 건데 이 단속에 적발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엑스터시를 투약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우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이 마약류와 행위 태양, 즉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터시를 좀 보게 되면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열이겠죠. 계열의 유기화합물로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분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옥에 해당합니다. 남옥 그러면 이제 남옥을 좀 보게 되면 인간의 준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서 엑스터시를 그래서 이제 남옥 안에 엑스터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요 제조나 수출입하는 행위 태양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이제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규정 자체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마약 관련된 범죄는 규정이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엑스터시를 투약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터시를 판매 투약하다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보통 이제 공범자가 있습니다. 공범자의 진술, 그 다음에 계좌이체 내역, 그 마약을 팔면서 계좌로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 지인들 같은 경우는 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매매로 잡힐 수 있으니까 계좌이체 내역, 그 다음에 소변 및 모바일 검사 결과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함으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들어왔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마약 관련해 가지고 조사가 들어왔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리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요거 중요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담당 수사관님한테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해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다음에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이런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 마약 사건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경우 그 피의자나 피고인이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반성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꼭 밝혀야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 정신과 진료 내역을 꾸준히 받거나 아니면 이제 상담센터 가서 꾸준히 진료를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단약 모임에 참가해서 주기적으로 단약 모임에 가거나 그 다음에 반성문도 좀 주기적으로 쓰면 되겠죠. 자신의 의지를 좀 다짐하는 그런 것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법률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 그대로 사안이 그래도 이제 좀 다소 경미하면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뭐 집행유예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뭐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뭐 디테일한 부분은 다 사안에 따라 다르고 디테일한 부분은 다 다르지만, 우선은 큰 틀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각 사안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에 가서도 수사관님이랑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뭐 조율할 부분을 또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변호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요거는 진행했던 사건들이고,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이제 말 그대로 그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혐의 없음 조치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겠죠. 저희가 당연히 치열하게 다퉜고, 그냥 이렇게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요건 대마 사건이었습니다. 대마 사건이고, 요거는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향정, 요거는 필로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교육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에 마치면서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마약을 절대로 접하면 안 됩니다. 접하면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된 경우 뭐 이렇게 자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경찰에 만약에 전화가 왔다. 근데 이제 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뭐 도망 다니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각 나의 사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혐의를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아니면 부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인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기준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게 좋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때도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변호사님 도움 받으시면 안 되고, 형사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마약을 좀 특별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마약 사건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형사 범죄 안에 포함되지만, 그 뭐 성범죄는 성범죄의 특성이 있듯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마약 범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결과도 좋고, 그런 분들 찾아가서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에는 간략하게 뭐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각보다 각 사안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이라도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